이종훈 변호사 2004년 7월 29일 7시 퇴근길 모습을 끝으로 이제 더 이상 어디에서 이제 있는지 돌연 자취를 감추게 되었는데요. 이종훈 변호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사법고시를 붙고 임용 3년차 변호사였습니다. 서울 중구에 있는 변호사 대형 로펌에 다니고 있었고 뭐 로펌 안에서도 굉장히 성실한 사람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이는 그 당시에 34세였는데 사실 뭐 이게 17년 전 사건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굉장히 전도 유망한 변호사가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실종이 되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로부터도 이게 또 무슨 일이지? 그리고 이종훈 변호사가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건데 이제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좋은 일도 같이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좋은 일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또 실종이 되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런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된 사건입니다. 이종훈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남시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 거주했는데 그 실종 당일에도 이 오피스텔에서 정상적으로 출근을 했다라고 합니다. 사무실이 이제 서울 중구에 있는 사무실이었는데 그날도 뭐 평소와 다름없이 버스를 타고 이렇게 출근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CCTV를 좀 보면은 그날 오피스텔에서 출발할 때도 양복 차림으로 평소와 동일한 그런 차림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한 가지 다른 점이 평소에는 매일같이 야근을 하는데 이 변호사님이 그날은 조금 평소와는 달리 일찍 퇴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장 동료들 말에 의하면 그날 갑자기 어떤 전화를 받고 내일 봅시다 이렇게 하고 동료들한테 말을 남기고 일찍 퇴근을 했고 그날이 마지막 출근이고 퇴근이었다라고 합니다. 또 이게 성인 남성의 문제다 보니까 사생활의 비밀에 또 이렇게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범죄 혐의가 있어야 그 사람의 흔히 말해서 뒷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할 수도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일단 좀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답답한 심정을 토로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죠. 실제로 가출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었던 상황인 건가 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족들 주장은 이 변호사가 알고 보니까 결혼을 2달 정도 앞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고 뭐 주변에 직장이든 가족, 친지든 친구든 어떠한 원한 관계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스스로 잠적할 이유는 전혀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다르게 주장한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이 변호사와 약혼을 한 이 약혼녀 최 씨는 다르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주장했냐면 왜 이때만 하더라도 이제 변호사랑 결혼할 때 혼수를 이렇게 막 해가는 약간 그런 풍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앞두고 나서 그 내 남자친구였던 이 변호사가 3억 원 가량의 현금을 요구했고 고급 승용차 그리고 큰 사무실을 요구했다. 근데 내가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오빠 나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 하면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가출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 약혼녀는 주장을 했는데 경찰이 살펴보니까 뭐 그 이 변호사의 거주지든 아니면 직장이든 어떠한 범죄 흔적도 없었고 또 가장 가까웠던 그 약혼녀 진술도 신빙성 있고 하니까 가출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최초에는 이제 내사 종결을 하게 됩니다. 네, 이 변호사가 결혼을 좀 다시 생각해보자라고 얘기를 했다고 약혼녀의 주장은 그렇잖아요. 이거를 믿어도 되는 거예요? 뭐 일단 지금까지 나와 있는 뒤에는 좀 내용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지금 이제 그 주위 사람들한테 그 당시에 이제 물어보니까 아까 좋은 일이었다 그랬죠. 결혼 2개월. 결혼하신 지 이제 얼마 안 되신 우리 신혼이신데 굉장히 기분 좋지 않아요? 가장 설렐 때. 그렇죠. 뭐 우리 오빠 아니면 우리 자기 이러면서 이렇게 주위 사람들한테 나 2개월 남았으면 야 청첩장 막 돌리면서 꼭 좀 봐줘. 우리 진짜 우리 결혼 축복해줘 이래야 되는데 결혼 2달 남겨놓은 이 시점까지 친구들에게 아무 이야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변호사 동료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변호사 동료들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뜻밖의 전화가 한 통 딱 걸려옵니다. 근데 그 아버지, 부모님께 전화가 때르릉 딱 오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버지, 저 종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 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저 최 씨랑 결혼하지 않을래요. 다른 결혼할 사람이 있어요. 라고 해서 전화를 딱 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소리가 들리니까 제일 처음에 부모님 입장에서는 좀 이건 뭐지? 라는 생각을 했고 그 약혼녀 최 씨에게도 편지가 하나 가는데 어떤 편지가 갔는가 하면 딱 3줄짜리 편지가 갔는데 헤어지자. 그리고 집 나간 것 중원부원하지 말고 너도 딴 사람 만나라. 이런 게 이제 편지까지 왔으니까 느낌은 어떤 느낌이에요? 살아있는 느낌이잖아요. 분명히 전화도 왔고 목소리도 들렸고 편지도 왔으니까 이제 더더욱 이 남성이 자발적 가출의 가능성이 이 상황에서는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 되었는 거죠. 아니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가출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지인들 얘기는 좀 달랐어요. 이 변호사가 실종된 다음에 책상에서 영수증 한
행위가 탁 나온 거예요. 어. 살펴봤더니 알고 보니까 이 변호사가 오히려 이 약혼녀 최 씨한테 카드 대금도 내줬고 심지어 이 최 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의 직원들 급여까지도 수천만 원을 대줬던 아, 것으로 그래요? 네, 확인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실종되기 전에 한 4-5달 전에 이 변호사가 최 씨에게 준 금액만 네. 합계가 1억 2천만 원, 17년 전입니다. 야, 이 반전이네. 네,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또 최 씨 주장이랑 달랐던 게 알고 보니까 이 변호사는 주변 지인들이 공통적으로 사치와는 거리가 굉장히 먼 아하. 사람이었다. 네. 심지어 이 변호사 배지를 안다면 이 사람이 변호사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소탈하고 소박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약혼녀 주장과는 조금 다른 얘기들이 들려옵니다. 네. 확실히 좀 다른데요. 약혼녀 네. 주장과는. 그런데 변호사가 가출을 했다. 이게 저 네. 진짜 이해가 잘 안 가긴 해요. 그러면 앞서 이제 부모님께 전화를 걸고 약혼녀에게 그 쪽지 편지 같은 걸 좀 남겼잖아요. 네. 그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화부터 살펴보면은 그때 당시에 이 변호사가 전화를 뭐 짧게 하고서는 다른 여자 생겼어요 하고 끊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 전화를 받았던 게 다름 아닌 그 아버지예요. 이 변호사의 아버지. 음. 그러니까 아버지가 딱 그 한마디만 들었는데 내가 내 아들 목소리 모르냐. 우리 아들 목소리 아닌 게 100% 확실하다. 이렇게 아니다? 아니다. 우리 아들 목소리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예. 했어요. 그리고 자필 팩스, 약혼녀한테 보냈다고 했던 그 자필 팩스도 보니까 글자 높낮이가 다 다르고 삐뚤빼뚤하고 뭔가 이상한 거예요. 네. 그리고 글자와 글자 간격에 미세하게 세로 가로줄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경찰이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좀 정밀한 과학 수사를 펼쳐보니까 네. 알고 보니까 이 팩스가 누군가 한 번에 쭉 쓴 글이 아니라 네. 여기저기서 잘라서 오려 붙여서 조합한 거였던 거예요. 아하. 그걸 팩스로 전송했다는 사실을 오.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들이 이렇게 좀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걸